좋아요, 구독! 이 책의 내용을 실제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고서이기 때문에 내용도 정말 방대하고, 왜 요새는 책을 열면 이렇게 왼쪽 페이지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반 딱 잘라져 있어가지고 옛날 그 문체도 옛날 채로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동평균이 4번째에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5가지 정도는 기본적 분석 도구로 가틀리가 얘기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격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렇죠? 왜 가격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거고, 거래량은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건데, 거래량이 뭐 많이 나왔다가 뭐 조정 국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조정 국면이 될 것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얘가 차트가 한참 올라가.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오르면 한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거래량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터지진 않아요. 왜? 그 주가가 이럴 때는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간단한 기본적인 논리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추진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엉겨붙어요. 오, 이거 좋은가 봐. 이거 좋대. 그럼 너도 나도 다 사겠죠.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사겠죠. 그런데 더 고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 이 주식이 좋긴 좋은데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좋긴 좋은데 이 가격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뭐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 5도 생기고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곧 거래량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살 사람이 없으면 둔화되겠죠. 기울기가 둔화되고 거기에서 못 버티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거래량에 관한 얘기겠죠. 그리고 추세도 마찬가지인 얘기겠죠. 추세와 비추세로 나뉘는데 이런 게 바로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추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추세를 왜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럼 추세 반전은 언제 나오는 것인지, 반전은 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연결되는 얘기겠죠. 추세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데 이동평균이 좋더라. 그렇죠? 그리고 갭은 이제 다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실적이 좋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장외 거래가 어떻게 됐다거나 하면은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동평균선이 뭘까요? 그죠? 평균치를 낸 거예요. 평균치를. 자, 주식에서의 이동평균선이란 주식 종가, 기본으로는 종가를 사용합니다. 종가가 클로징, 마지막 가격이죠. 그렇죠? 주식 종가의 평균치를 낸대요. 평균치를 내서 매일 점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이어서 선으로 만든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날의 종가의 평균치를 어느 기간을 두고 그 평균치를 쭉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죠? 그래서 가장 단순 이동평균이라고 하면 심플한 MA다. 그래서 SMA를 쓰게 되는 거예요. 심플 MA. 그래서 공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동평균을 내는 시간 대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평균치가 되느냐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종가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게 설정을 바꾸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종가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말 뭐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다 그냥 종가, 기본 세팅을 가지고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세팅이 종가로 되어 있는지 시작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알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동 평균선의 사용을 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적어 드렸듯이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게 이동 평균선이고, 왼쪽이 이제 과거에 연구를 하고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는 이런 지점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추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여기도 추세가 없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따라탈 수 있을까 해서 점으로 그었더니 얘가 곡선이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점 뭐냐면, 여기 이 선을 보시면 곡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곡선. 이 곡선이 뭘 의미해요? 그 곡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선이면 추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빵빵 되는데, 곡선이면 무조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이동평균선은 곡선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추세가 갑자기 바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해할 때, 그리고 추세를 이해할 때는 정말로 큰 추세가 있으면 갑자기 확 바뀌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구나를 일단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팡 선이 움직이고, 갑자기 여기서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툭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갑자기 툭 떨어졌다. 그러면 이 곡선을 위해서 다시 좀 이렇게 반등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은 지금 21선과 60일선의 크로스 지점을 표시를 한 것이고요. 보통 단기 이평선이 있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표준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따른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는 이제 단기 추세에서, 단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간봉 얘기하는 거죠. 시간봉, 분봉을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냈을 때는 보통 5일 이평선을 쭉 타고 가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일봉이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21선 정도를 타고 가면 얘는 좋은 추세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60일선이라 그래서 보통 종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인데, 이 선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교차를 판단할 때는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그랜빌입니다. 그랜빌. 그랜빌의 팔법칙. 어디서 이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갑자기 무슨 또 그랜빌이지? 근데 그랜빌의 팔법칙이 바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은 예전부터 통계학자들이 그냥 사용해 오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주가에 대입을 시키고 이것을 유행시킨 장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유행시킨 장본인이 이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랜빌 이분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최근까지도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이론, 제가 유행했던 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기술적 분석은 대체로 언제다라고 했죠? 19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1900년대에 태어나시고 이제 젊을 때 한창 기술적 분석이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활동 왕성하게 하시고 이동 평균선을 유행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랜빌이라는 분은 OBV라는 지표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 OBV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전략이 있고 대표적인 전략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동평균선이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임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빌의 팔법칙이 무엇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랜빌의 팔법칙은 그가 지은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960년대의 책인데요. 이분의 이 책에서 뭔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주식시장의 이익이랑 뉴키 투 스탁마켓 프로핏이랑 뭔가 이름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의 책에서 이 팔법칙을 제시합니다. 어떤 팔법칙이냐? 어떤 팔법칙이냐? 이것을 일일이 사실 풀어서 그 8가지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그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팔법칙이냐 그럼 매수 시그널을 주는 법칙이 4개고 매수 신호가 4법칙이고 매도 신호가 4법칙이에요. 그래서 4 플러스 4 해서 그랜빌의 팔법칙인 거죠. 이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알려주는 이 법칙 자체가 뭐죠? 추세 추종이죠. 추세 추종. 우리 추세 추종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이 추세 추종이 중요합니다. 추세. 그래서 이 추세 추종하는 전략이 바로 이 4가지 전략이에요.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는 가격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2위로 올라갔느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느냐,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4가지씩 표현을 해서 합쳐서 총 8법칙이고 이 8법칙은 뭐다? 주가와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자신이 발견한 매수와 매도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가틀리의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가틀리의 연구 1930년대에 그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상승 추세에서 계속 추세 얘기하죠. 그렇죠?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2번은 뭐죠?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된다. 3번째는 옆으로 횡보 중이라면 어떻게 된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위로 갈 때, 그렇죠? 하락 추세, 아래로 갈 때, 옆으로 갈 때, 횡보할 때. 이게 사실은 이 3가지가 추세가 다예요. 그렇죠? 차트가 우측으로만 흐르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3가지예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상승 추세에서 이동평균 이상으로 움직인다면 장기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 왜? 추세가 좋으니까요. 그쵸? 얘가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추세가 좋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강력 홀딩 이거죠. 그쵸? 팔지 말고 강력 홀딩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동 평균을 뚫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슬슬 팔아라
그쵸? 그러면 이 초록색 선으로 봤을 때 이런 데가 이제 뚫고 내려간 거죠. 금방 다시 올리긴 했지만 결국 구추세를 오래 유지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익절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팔아라. 일단 팔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뭐죠? 똑같은 말인데 약간 반대로 놓은 거겠죠. 이동평균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 이쪽 왼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가격이 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미만으로 유지되는 한 얘는 하락 추세야. 얘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매도 신호 중이다. 사지는 말아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후에 바닥이 나타나고 그 바닥에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돌파한다면 그것은 다시 매수 신호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바닥을 향해 갑니다. 바닥을 향해서 쭉 내려가다가 이쪽에서 지금 크로스가 되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던 이 자리가 가격 아래를 받쳐주게 되죠. 다시 가격 아래를 받쳐주는 이 주황색 선이 받쳐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다시 매수 신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근데 추세만 있는 게 아니죠. 추세와 비추세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 비추세. 비추세가 옆으로 가는 거. 만약 옆으로 횡보 중이라면 가격의 폭이 이동평균보다 넓다.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가격이 아래 위로 계속 박스권 형성, 그런 걸 또 박스권 형성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하고 이동평균선이 막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가운데를. 그래서 이럴 때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보다.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 신호가 보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가격을 흔들고 매집을 하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추세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추세를 결정한다는 게 한번 내렸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또 계단식 하락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앞뒤로 가격을 흔들다가 어쨌든 간에 머지않아 결국에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추세가 변동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세별로 이동평균선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두 개의 이동평균선 전략이라고 했죠. 두 개의 이동평균을 이용한 교차 전략은 같을 리가 아니었더라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교차 전략이 뭔지, 같을 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제 함께 공부하러 가볼게요. 같을 리가 이 책에서 얘기한 것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해야 하며 이동평균선이 왜 존재해야 하며 그 가치 왜라는 것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어요. 이동평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종가의 평균치를 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 평균치를 nem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수많은 노이즈, 수많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준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다. 아래 위로 양옆에 꼬리 달린 거는 그런 거는 일단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우리가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럼보다 추세를 좀 더 잘 살필 수 있다. 어떤 추세에 뭘 잘 살필 수 있는 거죠?
추세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추세의 방향성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세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러한 교차 전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크로스 전략은 추세 반전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교차했어, 여기야 라는 확인을 시켜주는 어떤 수단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가틀리가 내가 이런 연구도 해보고 저런 연구도 해봤는데 이 선이 좀 좋은 것 같아. 항상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고민이에요. 며칠 선 쓰지?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며칠 선 쓰세요? 뭐 200일 선 쓰세요? 뭐 100일 선 쓰세요? 120일 선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선 쓰세요? 주로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런데 가틀리는 본인은 단기 추세에서는 20시간을 쓴다.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화돼 있지 않고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다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세밀하게 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땐 정형화되지 않았던 거죠. 요즘 같으면 정형화돼 있어요. 뭐 1시간 다음엔 4시간, 4시간 다음에는 뭐 12시간, 12시간 다음에는 24시간,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24 다음에는 뭐 이제 일봉, 주봉, 주간의 시간 프레임을 보는 것을 주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봉은 데일리 차트고 주봉은 위클리 차트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때 가틀리는 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나는 20시간 즈음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는 20일에서 30일 그 사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은 25에서 30의 중간 정도가 되는 28일선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28일선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대요. 우리는 보통 21선을 좀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21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분은 28일선의 연구 결과가 좀 좋았다라고 그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기 시간 프레임에서는 6개월 차트라고 해요. 6개월 차트면 보통 42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6개월이면 42주. 맞죠? 근데 이것에서도 뭐 38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략 6개월. 6개월도 괜찮더라. 38주 뭐 40주 이런 걸 즐겨 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그 다음에는 이제 200일선. 200일선도 뭐 150일에서 200일선이 좋더라라는 얘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대각선 추세에 적용될 때 이동평균선은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각선 추세는 다 대각선이에요. 여러분 그쵸? 추세 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오는 거, 이게 추세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건데 얘네가 데이터가 옆으로 그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추세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대각선이라는 것이 이제 다이아고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이아고널 그 자체로 그냥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이아고널이라는 거는 대각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뭔가 대각선을 의미하는 용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에 적용되는데 이 대각선 추세에 적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한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대각선이 아니고 횡보장에서는 별로 효용이 없다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대각선 추세를 주지 않고 옆으로 갈 때는 그렇게 큰 효용 가치를 주지는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점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좋아요, 구독!